여러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파이인데요. 한쪽에서는 금융의 미래다 하고 극찬하는데 다른 쪽에선 아니 그냥 거품 낀 은행일 떠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와, 소파이에 대한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레딧 같은 투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요. 5년 안에 주가 10배 간다. 이런 엄청난 낙관론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강세론자들, 이분들 확신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이 회사를 아직 이해 못하는 거다. 2, 3년 뒤에 $100 넘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비판하는 건 다 근시안적인 시각일 뿐이고 몇 년 뒤면 다들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비판이죠. 아니, 아무리 성장이 기대된다고 해도 은행인데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45배? 이건 좀 심하다,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팽팽한 대립,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강세론과 약세론, 대체 각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그럼 먼저 소파의 현상, 그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걸까요? 소파이는요, 원래 학자금 대출 제휴자 이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금, 투자, 대출,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 앱 하나로 다 해결하는 말 그대로 올인원 디지털 은행으로 진화한 거죠. 오프라인 지점? 그런 거 없이 오직 기술로만 승부하는 곳입니다. 이런 열광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은 아닙니다. 최근 실적을 딱 보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싶으실 거예요. 보세요. 매출, 주당 순이익, 회원 수,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었죠. 드디어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을 쏜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성장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소파이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강세론자들의 핵심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세론의 핵심은 바로 이 플라이 휠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상품을 쓸어 들어온 고객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다른 상품들을 연달아 사용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소파이를 처음 썼는데 여기 예금이자가 높네? 그럼 계좌를 하나 틀겠죠. 그러다 보니 혜택이 좋아서 월급 통장으로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까지 시작하게 되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휠 효과가 그냥 그럴듯한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 4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 분기에 새로 만들어진 상품의 무려 40%가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기존 회원들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와, 이건 사업이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면서 커지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고 증명된 셈이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요. 소파이가 더 이상 그냥 대출 회사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전통적인 대출 부문도 물론 25%나 성장했지만 금융 서비스 부문은 무려 76%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제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금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이 비대출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강세론자들은 이 폭발적인 성장세,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 마지막으로 검증된 플라이휠 효과,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소파이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 계속해서 고속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시각을 바꿔서 약세론자들이 제기하는 주요 위험과 우려사항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세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숫자,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55.9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파이가 $1를 벌 때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거의 $56로 쳐준다는 의미거든요. 일반적인 은행들과 비교하면 이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사업 구조가 좀 위험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소파이의 주력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학자금 대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그 2배나 커졌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더 높겠죠. 하지만 담보가 없는 이런 대출은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부실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약세론자들은 이거예요. 첫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둘째, 개인 신용대출 중심이라 리스크가 커졌다. 셋째,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어떡할 거냐.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소파이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아주 큰 위험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 팽팽하게 맞서는 주장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통해서 이 논쟁이 실제 주가 예측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분석인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2027년에 소파이가 벌어들일 순이익은 똑같다고 가정하고 오직 이 주가 수익 비율, 즉 PE만 다르게 적용했을 뿐인데 목표 주가가 34달러에서 50달러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소파이의 미래 가치를 전통은행으로 보느냐 아니면 혁신 기술주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주가 전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논쟁을 쫙 종합해보면요. 결국 투자자들이 마주한 핵심 딜레마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소파이에 대한 이 모든 논쟁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되어 이 회사의 정체성을 과연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소파이는 과연 강세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일까요? 아니면 약세론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저 화려하게 포장된 고위험 은행일 뿐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